우리가 통정 허위 표시 그러면 우리가 말대로 아까 우리가 허위 표시에는요. 자, 넓은 의미의 허위 표시, 광의의 허위 표시에는 통정 허위 표시와 단독 허위 표시를 전부 포함한다 그래요. 그죠? 통정 허위 표시, 단독 허위 표시를 전부 포함한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허위 표시는 그래서 아까 단독 허위 표시는 뭐라 그랬어요? 비진의 표시죠. 저 혼자 허위 표시를 했다고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협의의 의사 표시, 좁은 의미의 허위 표시, 좁은 의미의 허위 표시 그러면 단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고 허위 표시 그러면 허위 표시는 단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은 뭘로 해석하자고? 통정 허위 표시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죠. 단독 허위 표시라는 말이 안 나오는 이상은 통정 허위 표시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면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요. 통정이 결여되면 통정 허위 표시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통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통정이 결여되면 비진의 표시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 이런 말도 우리가 비진의 표시의 법 이론에 따라야 한다. 이런 내용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라는 것은 조금 전에 앞서 설명드렸던 비진의 표시와 달리 통정허위 표시의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가 있어요? 가장매매가 있죠. 가령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요. 가령 가장양도인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운영이 무지하게 어렵대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부도가 나기 직전이더라는 얘기죠. 그냥 부도가 나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령해서 자기 친구에게 등기를 넘겨놓았다. 뭘 했다? 가장 매매를 했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통정허위 표시의 사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는 단독 허위 표시와 달리 가장양도인, 가장양수인, 가장매매의 당사자 사이에 뭐가 있어요? 통정이 있어요. 담합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담합이 있었다. 이게 통정허위 표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정허위 표시는 표시된 대로 하면 뭐가 돼요? 진짜 매매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정허위 표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주의에 충실한 일종이다. 그래서 의사주의에 입각해서 통정허위 표시 법률적 효과는 의사주의에 입각해서 자 허위 표시를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뭐다? 언제나 무효이다. 이 가장매매가 진짜 유효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 민법, 특히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실 때 특히 세법 같은 경우는요. 언제나라는 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경우가 거의 95%가 그렇습니다. 왜? 세법이라는 거 예외 규정이 이렇게 많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언제나가 들어가서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맞는 경우도 적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언제나가 들어가도 맞는 경우를 나중에 시험 직전에 가서 언제나 시리즈 한번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책에 보면 구별할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가장행위라는 건 통정허위 표시나 마찬가지예요. 가장행위. 가장행위는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고 다음에 은닉행위가 나와요. 은닉행위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은닉행위는 통정허위 표시와 어떻게 구별되냐면 보세요. 통정허위 표시는 가짜로 매매를 했잖아요. 은닉행위는 가령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증여를 뭘로 가장했다? 매매로 가장했다. 그럼 증여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증여가 유효하다면 매매로서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예요. 그러면 유효한 증여가 있는 이상은 자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증여세를 면할 목적으로 증여를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를 이전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증여를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죠. 이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뭐만 추징하면 된다? 증여세만 추징하면 된다. 그 통정허위 표시는 이렇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무효인 반면에 은닉행위는 효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때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처분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등기를 가졌다면 애당초 증여라는 증여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선의냐 악의냐를 가려야 안 가려야? 안 가리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진짜 물권 변동이 되니까. 그래서 은닉행위와 허위 표시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음에 신탁행위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럼 신탁행위는 뭐였었죠? 기억나십니까? 양도담보나 추심을 위한 채권의 양도. 양도담보나 추심을 위한 채권의 양도와 같은 경우를 신탁행위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양도담보라는 건 뭡니까? 자, 신탁행위가 뭐였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상기해보자고요. 신탁행위란 상대에게 권리를 이전하지만 권리를 이전받은 상대는 그 권리 모두를 행사할 수 있어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경우를 신탁행위라고 한다. 그럼 보세요. 추심을 위한 채권의 양도라는 건 자, 채권을 진짜 양도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받아달라고 양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길을 가다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수금 해결해 드립니다. 그 뭐예요? 추심을 위해서 채권을 양도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권한만 부여받은 거예요? 대신 받아주는 것만 부여받은 거지. 지가 받아서 썼을 때는 뭐예요? 횡령죄가 성립이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건 우리가 뭐예요? 허위 표시와는 구별되죠. 어떤 권한은 있어요. 허위 표시는 이전됐지만 권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무효지만 이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권리가 이전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양도담보도 보세요. 가령 부동산의 양도담보 그러면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과 채무자가 아예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는다고 그랬죠. 근데 목적물을 인도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돈 빌렸으면서 등기는 넘겨놓지만 아직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거든요. 이랬다가 나중에 변제기에 가서 변제를 받지 못하면 별도의 등기 절차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청산 절차 거쳐서 목적물만 이전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담보제도예요. 그러면 이건 진짜 소유권이다 아니다? 진짜 소유권 아니죠. 변제기 이전에는 진짜 소유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까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와 달리 뭐는 갖고 있어요? 담보권은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뭐와 구별된다? 허위 표시와 구별이 되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허위 표시와 구별할 개념으로서 허수아 비행이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허수아 비행이. 책은 두꺼운데 안 나온 게 더러더러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안 나온 건 좀 보완 좀 해가면서 설명드려야죠. 허수아 비행위를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뭐라고 해요?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이건 대리편에서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부하신 분들 아시지만 그럼 허수아 비행위로서 계약 명의 신탁이라는 건 뭐냐면요. 허위 표시와 어떻게 구별되냐면 보세요. 자, 가령 갑이 말이죠. 갑이. 자, 을의 땅을 사고 싶어요. 자, 을의 땅을 사고 싶은데 을이 땅을 내놨다는데 갑이 산다 그러면 을은 안 판대더라. 왜? 경쟁관계에 있다거나 서로 사이가 안 좋대더라. 뭐 벼랑 끝에 서면 서로 등밀 사이래요. 그죠? 이렇게 서로 사이가 안 좋아.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내가 빌어먹을지언정 저놈한테는 안 팔아.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를 든다면 그러면 갑이 야, 저놈이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산다 그러면 저거 안 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사는 것처럼 해서 두 사람 사이에 뭐를 했어요? 명의신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신탁자, 수탁자. 누구를 내세워서? 허수아비를 내세워서 야, 네가 사는 것처럼 해서 평당 얼마면 사고 얼마면 사지 말아라.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탁자와 매도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됐을 때 부동산 실명법에 의할 것 같으면 만약 매도인이 이런 사정을 몰랐다라면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합니다. 등기 넘어갔다. 등기 유효다 무효다? 유효합니다. 이런 점에서 허위 표시와 구별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와 구별할 개념으로서 은닉행위라든가 신탁행위라든가 허위 표시는 우리가 이렇게 신탁행위라든가 허수아비 행위는 우리가 구별이 되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하단입니다.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되고요. 의사와 표시가 불치해야 됩니다. 다음에 표의자 스스로 표시와 진의가 불일치함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다른 것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 스스로 불일치를 알고 있지만 상대방은 알았느냐 모르느냐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지잖아요. 알았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죠. 그러나 우리가 통정의 표시는 상대방과 뭐예요? 그 불일치를 상대방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상대방과의 사이에 뭐예요? 통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밑에 뭐 판례 나와 있지만 판례는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판례 하단 제일 밑에 보면 통정허위피시를 하게 된 동기나 이유는 묻지 않는다. 아까 비즈니스 표시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비즈니스 표시를 했냐, 통정허위피시를 했냐는 이유나 동기를 묻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에 의한 것은 묻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통정허위피시는 당사자 간의 효력에 있어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렸죠? 통정허위피시는 허위표시란 당사자 사이는 뭐다? 언제나 무효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말을 간단히 요약하면 통정허위피시는 불법 원인급여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불법 원인급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자 우리가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주 뭐 여러 차례 나왔던 지문이죠. 통정허위피시는 불법 원인급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와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불법 원인급여가 어디에서 나왔죠? 불법 원인급여 103조에서 나왔잖아요. 103조. 반사의 질서이 적계약, 대리무계약, 아편계약, 밀수계약, 도박계약 등을 이유로 만약 그 발생한 채권 채무는 이행절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이미 이행을 했다 할지라도 이때는 이른바 무슨 원칙? 공평의 원칙에 있어.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자는 그 이익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불법 원인 급여 아니에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손 하나 똑같이 노름했는데 왜 한 놈만 보호하느냐. 이른바 무슨 원칙?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면 이미 이행을 했다면 되돌려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노름빚 갚기 전이면 갚을 필요가 없지만 갚았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 통정허위피시에도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될까요? 아니죠. 자 보세요. 통정허위피시는 불법 행위다 아니다? 아니에요. 불법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럼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에게 등기를 넘겨놨을 때 불법 원인급여 여기서도 이른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돼서 돌려받지 못한다라면 생각해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얘는 수지 맞았네요. 그죠? 얘는 그냥 자기 땅 잃고 말고. 이건 공평의 원칙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통정허위피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언제나 무효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는 언제나 무효이기 때문에 언제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야! 무효니까 돌려줘. 언제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언제나 하는 틀린 거 아닙니까? 만약 선의의 제3자한테 이전될 때는 못 찾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됐을 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해서 자기 땅은 못 찾을지라도 받아먹은 매매대금은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세는 언제나 무효예요. 그래서 언제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불법 원인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채권자 우리민법 406조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이 뭐예요? 사행의 취소권이라고 그러죠. 다른 표현으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가령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었을 때 우리 주변에 이런 일 많아요. 그죠?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었을 때 채무자가 말이죠.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제일 쉽게 이해를 시킨다면 제일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수증자한테 증여를 했대요. 자,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 또는 수익자에게 증여를 했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증여하거나 말거나 부당하게 간섭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간섭할 이유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채무자가 무자력이면서 변제할 능력도 없으면서 채권자에 대한 돈을 빌려 이게 왜 채무자가 자기 재산도 별로 재산도 없는 사람이 그나마 있는 재산을 증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채권자는 나중에 변제기에 가서 채권을 행사하려고 해도 행사할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누구를 해칠 목적의 사행이다? 채권자를 해칠 목적의 사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채권자는 이게 말대로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증여를 해도 충분한 재산이 남아있다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무자력을 요건을 한 거예요. 채권자 취소권은. 그래서 이때 경우
이 채권자를 해친 사회 행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그럼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게 되면 얘한테 이전됐던 재산은 누구한테 복귀한다? 채권자한테, 채무자한테? 채무자한테 복귀가 되죠. 그럼 압류 들어와서 채권 행사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저는 전에 금융연수원이나 이런 데 이것 때문에 강의를 많이 갔었어요. 이것 때문에. 채권자 취소 소송 그 행위라든가 이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융기관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인데 또는 보증이나 채무자인데 우리가 말대로 대출금을 회수를 하지 못했을 때는 이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담보권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담보권 실행할 수 있는데 보증인 같은 경우는 전에 같은 경우 보면 보증인 재산까지 담보로 잡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보증인 재산에 압류 들어가서 채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니까 보증인이 자기 부인한테 재산을 빼돌려놨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가끔가다 왜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죠. 지금 이런 처지인데 지금부터 돌려놔도 될까요? 이런 경우 그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빚보증을 썼는데 뭐 동업 중에서 자꾸 뭐 하려고 하는데 뭐 들어오게 생겼는데 주변에서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이라도 빨리 아파트 명의 남편 명의로 된 걸 돌려놔. 부인 명의로 돌려놓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말대로 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렇게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정회피도 채권자가 그 가장행위를 한 것을 취소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개념인가를 이해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통정회피에서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누구에게는 대항치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치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잘 알 것은 제3자의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선의라는 것은 선의, 악의를 구별하는 시기는 언제를 선의, 악의를 구별하는 시기? 아까 선의는 추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선의, 악의를 구별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최초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을 당시다. 최초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을 당시만 자, 제3자의 입장에서는요. 얘한테 매수할 당시만 가장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이후에 알았다 할자도 선의가 악의로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공부가 깊으신 분은 알죠? 최초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을 당시라는 것은 부동산이라면 합의가 있고 등기를 갖췄다면 합의이십니까? 등기십니까? 등기십니다. 동산이라면 합의가 있고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언제? 인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도시를 다른 표현으로 점유를 개시할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뭐가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인도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빌려온 물건을 샀대더라. 그런 때도 있죠. 이때는 인도시다, 합의시다, 합의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도 제3자의 선의냐 악의냐는 언제를 구별한다? 최초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을 당시. 이때만 선의면 나중에 가서 알았대요. 얘네들이 막 나서는 바람에 알았대요. 그렇다 할지라도 선의가 악의로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제3자, 우리 민법상 제3자의 범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제3자 그러면 누구예요? 자, 우리는 제3자, 1인칭 나, 2인칭 너, 3인칭 제3자예요. 그죠? 그럼 제3자는 누굽니까? 갑과 을이 신나게 싸우고 있을 때 병이 와서 말리면 뭐라 그래? 제3자는 빠져. 그러죠? 그럼 우리가 흔히 제3자라는 것은 당사자 이외의 자를 제3자로 알고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그 이외의 자를 제3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뭐라 하면 제3자는 우리 민법상 제3자는 당사자. 주의할 점은 당사자의 호괄 승계인을 제외한 모든 자. 자, 당사자와 당사자의 호괄 승계인을 제외한 모든 자를 뭐라고 해? 제3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괄 승계인은 지난 시간에 우리 첫 시간에 기억나시죠? 호괄 승계인은 누구예요? 당사자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호괄 승계인이라고 했어요. 그럼 호괄 승계인 뭐가 있습니까? 상속인. 자, 상속인이라는가? 호괄 수유자. 자, 유언장에 의한 증여를 받은 자. 그 뭐예요? 합병법인. 이런 사람은
뭐예요? 당사자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한 자니까 이건 제3자도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제3자 그러면 당사자와 당사자의 포괄 승계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뭐라고 한다? 제3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 우리 비정상적인 의사피시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정상적인 의사피시에서 이 제3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비정상적인 의사피시의 제3자는 자, 바로 이 사람들 중에서 의미가 축소가 돼요. 당사자와 당사자의 포괄 승계를 우리가 제외한 모든 자 중에서 비정상적인 의사피시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은 제3자도 아니다. 아니, 비정상적인 의사피시가 있고 난 이후 이해 관계를 맺은 자. 이걸 제3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정의 피시, 비진의 피시, 착오, 사기, 강박 이런 비정상적인 의사피시에서의 제3자는 당사자와 당사자의 포괄 승계를 제외한 모든 자 중에서 비정상적인 의사피시가 있고 난 이후 이해관계를 맺은 자니까 전부터 있었던 사람은 제3자가 아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양도인이 가장양수인에게 등기를 넘겨놨어요. 그럼 당사자는 누구죠? 가장양도인과 가장양수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당사자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제3자 맞죠? 그죠? 제3자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에게 등기를 넘겨놨다. 허위표시를 했더라면 이 사람은 허위표시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죠. 허위표시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은 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보세요. 그런 말이 나와있죠. 그죠? 그럼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가장매매를 했대요. 자,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매매를 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장양수인이 믿을 만한 놈이 못됐든지 지 것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치웠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선의라면 이때 가장매매의 양도인은 선의의 제3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경우 누구한테? 가장양수인한테 네 것도 아닌데 네가 뭔데 내 걸 팔아먹었어? 받아먹은 매매대금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헐값에 팔아먹었대요. 아니면 공짜로 줘버렸대요. 그러면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뿐만 아니라 또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가장매매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양도인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손해배상 청구권,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이 권리,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취소권,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은 이 권리만 달랑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취소권만의 양도가 가능하다. 해제권만의 양도가 가능하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이 가장매매의 목적물과 함께 승계가 되거나 아시겠습니까? 가장매매의 목적물과 함께 승계가 되거나 당사자의 법률상의 지위와 함께 승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당사자의 법률상의 지위와 함께 승계된다. 포괄승계, 특정승계. 포괄승계잖아요. 그럼 법률상의 지위와 함께 승계된다. 이 사람 죽었다. 상속인이다. 포괄유증이다. 합병법인이다. 그럼 포괄승계인은 제3자입니까? 당사자입니까? 당사자죠. 제3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 자체는 그 권리만을 독립해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양수했다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다. 다음에요.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 이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라는 것은 채권자가 있어요. 채무자가 있어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데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앉아서 돈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고. 채무자가 차일피일 미루고 돈을 안 갚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돈을 안 갚으면 뭐 할 수도 있어요? 강제 집행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친한 친구가 돈을 빌려갔거나 친척이 빌려갔다 했을 때는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안 갚는다. 이럴 경우 강제 집행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머리를 썼대요. 채권자가. 자, 어떻게 하느냐? 양수인한테. 야, 우리 사촌 형한테 돈을 빌려줬더니 안 갚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물건을 가져다 쓴 값이 있다고 그럴 테니까 자, 네가 받아줘라. 뭐래? 채권을 뭐 했다? 가장양도로 했대요. 진짜 양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가장양수인이죠. 자, 그럼 보세요. 가장양수인입니다. 자, 그러면 허위 표시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가장양도인과 가장양수인. 채권을 가장양도했어요. 그러면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이 채무자는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의 전부터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니까 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채권이 가장양도된 경우에 있어서 이 채권 추심 목적의 채권 양도의 양수인.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뭐라고요? 추심 목적, 추심이라는 말이 되어있어요. 자, 그러면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다. 추심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추심을 위한 채권의 양수인.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자, 우리는 추심이라는 건 대신 받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요. 얘가 지금 가장양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허위표시가 있었잖아요. 얘가 얘한테 네가 받아가더라. 그래서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다. 그냥 채권을 양수한다. 이랬다면 이건 제3자입니까? 아닙니까? 제3자 맞잖아요.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다 그랬으니까 맞지요. 제3자가 맞는데 지금 뭐가 들어갔다고요? 약광의 감초처럼 추심을 위하여. 추심을 위하여는 아까 무슨 행위? 신탁행위. 그럼 이 사람 뭐예요? 수탁자예요. 대신 받아주는 수탁자입니다. 이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그러면 당사자의 수탁자, 대리인, 수임인은 사무처리를 대신해 준다 그 소리예요. 수탁자, 수임인, 우리가 대리는 당사자,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그 소리예요.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다? 추심을 위하여. 그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다음에 또 어떤 말 들어와 있어요? 가장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그러는데 가장양수인의 일반 채권자에 무슨 차용증이나 주고받은 사람이니까 이 가장매매의 목적물에 이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죠. 만약 그 채권자가 이 목적물에 뭐예요? 압류채권자, 가장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압류채권자 이랬더라면 뭐가 돼요? 제3자가 되지만 차용증이나 주고받은 일반 채권자는 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주식이 가장양도된 경우에 있어서 이 주식회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주식이 가장양도된 경우에 자 우리가 이걸 시험 문제 가서 이렇게 해요. 자 주식의 가장양도 명의계산 경우의 회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갑과 을세의 주식을 뭐예요? 가장양도라고 명의계산을 했대. 명의계산이라는 것은 갑명의의 주식을 을명의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식의 양수인 그랬다면 이건 제3자 맞죠? 그죠? 근데 애당초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심란해지죠? 용어 자체가 심란해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전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초기 단계에서는 어떤 분은 이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 공부 좀 하신 분은 그래요. 아이고 왜 이렇게 넘어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용어 자체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아직 완숙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용어 자체가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더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전부터 있었던 사람은 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다. 자, 수탁자, 수임인, 대리는 제3자가 아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고요. 철회와 추인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럼 허위표시의 철회라는 말은 자, 철회는 뭐라고 그랬죠? 없던 일로 하자가 철회예요. 없던 일로 하자. 야, 우리 없던 일로 하자. 이게 철회거든요. 그러면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는 언제나 무효니까 언제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는데 철회만 갖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뭐까지? 외형까지 제거해야 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면 가장매매를 해서 등기까지 남겨놨다면 야 없던 일로 하자. 그래놓고 등기는 남겨놨다면
이때 거래가 이루어져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했다면 철회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외형까지 제거해야 되는 거죠. 등기까지 도로 찾아와야 돼요. 동산이란 뭐예요? 다시 인도를 받아와야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고요. 허위 표시의 추인이라는 건 뭐냐? 허위 표시의 추인이라는 것은 요거는 말 그대로 뭐예요? 추인이 뭐죠? 사우동이에요. 사우동. 자 보세요. 허위 표시의 추인이라는 것은 가령 가장양도인과 가장양수인 사이에 가령 예를 들어서 가장매매를 했을 때요. 이때의 경우 가령 예를 들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했던 건데 채권자의 문제가 가장매매를 해놓은 동안 원만히 해결이 됐대요. 원만히 해결됐다면 다시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등기 다시 갖고 와야 될 텐데 이때의 경우 우리가 말대로 갖고 오려니까 등록세도 들어가고 취득세도 들어가고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네 덕분에 잘 위기를 넘겼어. 채권자의 회피를 했으니까 야, 이왕 네 앞으로 등기 된 김에 네가 살아. 내가 너라면 싸게 주겠다. 아니면 네 시골에 있는 임야와 교환을 하자. 아니면 너 가져라.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교환 증여의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언제부터 유효한 것으로 보자. 소급해서 그때로부터 유효한 것으로 보자. 허위 표시를 뭐 할 수도 있다? 추인할 수도 있어요. 추인할 수도 있는데 이 허위 표시의 추인은 뭐 한 것으로 본다?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건 소급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또 이게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 보세요. 가장 매매를 해놨죠. 아유, 이게 그림이 너무 복잡하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 가장 매매를 했단 말이죠. 가장 양도인이 가장 양수인과 가장 매매를 했어요. 근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가장 양수인이 제3자에게 팔아먹었고 선의의 제3자에게 권리가 이전됐다면 이때 그랬잖아요. 가장 양도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심지어 채권자마저도 아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나 선의의 제3자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거나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또 가장양수인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허위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치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아까 대항치 못한다는 뭐예요? 얘가 무효를 주장하는 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선의의 제3자가 누구한테 팔아먹었냐면 얘한테 또 팔아먹었대요. 자, 전득자, 우리가 말대로 정에게 팔아먹었대요. 권리를 이전해서 취득한 자 전득자예요. 전득자는 뭐나 똑같은 말이에요. 제3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왜? 당사자 이후에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전부 제3자죠. 그래서 이게 선의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전득한 자 전득자 정이 있었는데 얘는 또 알았대요. 얘는 선의의 제3자인데.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선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가 악의일 때 그럼 가장양도인 가장양수인 채권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을까요? 이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치 못한다 해서 얘가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했죠. 그럼 얘 이후에 이전하는 사람은 선의냐 악의냐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래서 악의에 전할자도 대항치 못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번 또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악의에 전화부터 이렇게 이전돼서 얘한테 오더니 다시 또 얘한테로 왔대. 얘한테 왔을 때 그러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양도에는 가장양수인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지요. 만약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무지하게 순진한 사람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그 이유는 자기 친구라고 믿고 맡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팔아먹었어요? 그 친구가 우리가 신뢰를 배반하고 팔아먹었죠. 근데 다시 이렇게 돌아왔다고 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면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당사자 사이에는 뭐다? 언제나 무효이다. 이거는 이렇게 돌아왔건 안 돌아왔건 이 두 사람은 뭐예요? 당사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이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음에 허위 표시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허위 표시의 적용 범위는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비즈니스 표시 기억나시죠? 비즈니스 표시는 상대방 있는 자 우리가
비즈니스 피시는 재산상의 행위에 모두 적용이 되면서 비즈니스 피시는 상대방이 선의였을 때는 유효, 악의였을 때는 무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피시는 상대방이 선의냐 악의냐를 가릴 상대방 없는 의사피시는 뭐하다? 언제나 유효하다 그랬거든요. 비즈니스 피시는. 그런데 통정의 피시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통정을 해야 돼요. 그럼 통정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없으면 통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통정의 피시는 상대방 없는 의사피시는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인의 설립이다. 정관 작성입니다. 이런 말 나오죠. 법인의 설립, 정관 작성에는 똑같은 말이죠.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작성해야지요. 그럼 이런 건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보세요. 재단법인의 설립,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합동행위 뭐예요? 여러 개의 이사피가 한 방향으로만 일치하지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런 통정의 피시는 법인의 설립이나 정관 작성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자, 정을 통할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까? 근데 주의할 점은 자, 통정의 피시는 상대방 없는 의사피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의할 점은 자, 통정의 피시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X, X입니다. 단독행위 가운데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보세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뭐예요? 취소, 추인, 상계, 면제, 해제 이런 것들이죠. 얼마든지 가장 취소, 가장 해제, 가장 상계, 가장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정의 피시의 적용 범위는 계약은 물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디에는 상대방 없는 의사피시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비즈니스 피시와 통정의 피시를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 이렇습니다. 비즈니스 피시와 통정의 피시는 어떤 점에서는 같아요? 다 같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원칙이 비즈니스 피시는 뭐에 입각해서 규율해요? 표시주의에 입각해서 규율합니다. 통정의 피시는 뭐예요? 의사주의에 입각해서 규율하는 겁니다. 다음에 원칙적인 효과가 비즈니스 피시는 표시주의에 입각해서 유효다, 무효다? 유효해요. 표시된 대로 유효합니다. 통정의 피시는 당사자사에는 뭐다? 언제나 무효이다. 효과가 이렇게 다르죠. 다음에 그 효과를 가지고 이해관계인이 누군가 보세요. 이해관계인이 비즈니스 피시는 자, 우리가 상대방이 뭐에 따라서 우리가 선의냐 악의냐에 따라서 유효가 되기도 하고 무효가 되기도 해요. 근데 통정의 피시는 누구와 이미 정을 통하고 있고 상대방과 정을 통하고 있고 제3자가 선의냐 악의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집니다. 이런 점에서 비즈니스 피시와 통정의 피시는 비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쉬는 시간이 묘하게 됐어요. 잠시 쉬었다가 차고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